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DSL 연구실 학부연구생 이준식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Insights into DeepSeek V3 Scaling Challenge and Reflection on Hardware for AI Architecture입니다. 올해 이스카 학회에서 발표됐고, 사이테이션 횟수는 33회입니다. 목차는 Introduction, 방법론, 실험 결과, 디스커션,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스트럭션을 통해 논문의 배경,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LLM 분야에서는 모델 구조 자체도 발전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대규모 모델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GPT 계열, 라마3, 제미나이2, 딥시크 V3 등 이 대부분의 최신 모델들이 이 수십만 개의 GPU를 사용하는 초대형 클러스터 기반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은 일관적으로 스케일링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연산량과 데이터량을 늘릴수록 이 성능이 개선되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대규모 인프라를 실제로 구축할 수 있는 곳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이 대부분의 연구실이나 기관은 글로벌 빅테크처럼 GPU 수십만 개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딥시크 팀은 기존보다 훨씬 제한적인 하드웨어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하드웨어와 이 모델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 이 코디자인 전략을 핵심 전략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오늘 발표할 딥시크 V3 논문은 바로 이 코디자인 전략이 어떻게 모델 구조에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하드웨어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딥시크 V3 모델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델 구조와 하드웨어 구조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하드웨어 제약이 모델 아키텍처를 어떻게 바꾸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팅 포인트 8비트 연산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MLA를 통해 이 KV 캐시를 축소했을 때, 그리고 MOE 구조 선택을 했을 때, 이러한 하드웨어 선택들이 이 모델 아키텍처를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관심이 이 논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반대로 이 대규모 모델이 요구하는 기능이 차세대 GPU 네트워크 설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의 AI 시스템을 위해 어떤 하드웨어 모델 공동 설계 전략이 필요한지입니다. 이 논문은 딥시크 V3에서 실제로 적용된 설계를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한지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는 이 논문에서 소개한 방법론들입니다. 이제 딥시크 V3의 전체 아키텍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구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메인 모델과 이 멀티 토큰 프레딕션 MTP 모듈이 있고, 가운데는 트랜스포머 블럭이 확장된 형태, 오른쪽에는 MOE 구조가 보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단에 있는 이 메인 모델과 MTP 모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가장 위에 있는 메인 모델이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일반적인 LLM 구조입니다. 이 오른쪽에 3개의 작은 모듈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멀티 토큰 프레딕션 MTP입니다. 이 모듈은 한 번의 디코딩 단계에서 여러 개의 토큰을 예측을 하고 정확한 토큰만 채택해서 이 디코딩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에 있는 이 트랜스포머 블럭 구성 형태를 좀 보시면, 가운데 이제 트랜스포머의 한 블럭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는데, 왼쪽은 어텐션, 그리고 오른쪽은 MOE feed forward 구조로 구성이 됩니다. 이 딥시크 V3의 핵심 변화는 이 어텐션 부분에 이 멀티헤드 레이턴트 어텐션이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MLA 구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슬라이드 왼쪽에 그림이 있는데, 각 어텐션 헤드에 나오는 KV가 그대로 KV 캐시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프로젝션을 단계를 거쳐서 레이턴트 K와 레이턴트 V로 압축이 됩니다. 그림에서 여러 개의 헤드가 하나의 작은 레이턴트 벡터로 합쳐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KV 캐시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라마 모델에서는 토큰당 516KB 필요한 반면에 이 딥시크 V3에서는 이 MLA 구조 덕분에 이 토큰당 70KB만 사용을 합니다. 즉 MLA는 이 메모리 병력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 최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딥시크 MOE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우터가 입력 토큰을 보고 8개의 라우트 익스퍼트와 이 1개의 쉐어드 익스퍼트 가운데 어떤 익스퍼트를 활성화할지 결정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위쪽에 Shared Expert 1개, 그리고 아래쪽에 Routed Expert 여러 개가 배치된 것이 보입니다. 이 라우터는 탑K 방식으로 해당 토큰이 갈 익스퍼트를 선택을 하고 선택된 익스퍼트들만 계산에 참여합니다. 그 뒤 컴바인 단계에서 다시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로 합치는 구조입니다. MOE는 요약을 하면은 어텐션은 MLA로 메모리 최적화를 하고 이 feed forward는 MOE로 이 연산량 최적화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최적화가 동시에 적용된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메모리 효율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LLM은 모델 크기와 문맥 길이에 따라 메모리 요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KV 캐시가 이 긴 시퀀스에 대해서 가장 큰 메모리 병목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 HBM과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의 발전 속도가 이 대형 언어 모델, 이 LLM의 발전 속도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메모리 효율 개선이 이 스케일링의 핵심 과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BF16 기반 모델 대비 플로팅 포인트 8비트를 도입을 하면은 학습과 추론 이 두 가지 과정에서 모두 이 메모리 통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LA는 모든 어텐션 헤드의 이 KV를 하나의 레이턴트 벡터로 통합을 해서 이 KV 캐시를 구조적으로 축소했습니다. 이 밑에 표를 보시면 이 기존 모델들은 이 KV 캐시가 모두 캐시에 저장되어 있어서 헤드가 많아질수록 KV 캐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 딥시크 V3에서는 각 헤드의 정보를 레이턴트 공간으로 압축해 저장하기 때문에 캐시 크기가 대폭 줄어듭니다. 이 아래 표를 보시면 라마 3.1에서는 이 토큰당 516KB인데 이 반면에 딥시크 V3는 MLA 덕분에 70KB만 사용을 합니다. 이 덕분에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긴 컨텍스트에서도 HBM 메모리 사용량이 많이 안정적이고, 두 번째는 이 GPU 간 통신량도 줄어서 인퍼런스 속도에서도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MOE, 즉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 구조가 왜 비용 효율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스파르스 액티베이션 기반 구조를 보시면 MOE는 입력 토큰마다 소수의 익스퍼트만 선택적으로 활성화합니다. 즉 전체 파라미터는 매우 많지만 실제 연산에 참여하는 파라미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스케일링 디커플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델 규모는 수백억, 수백조 단위까지 키우면서도 실제 연산량은 댄스 모델 대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댄스 모델과 비교한 구조적 차이를 보시면 댄스 모델은 모든 레이어, 모든 파라미터가 항상 활성화되기 때문에 모델을 키우면 연산량과 메모리 요구량이 그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하지만 MOE는 익스퍼트 수만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이 모델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 품질을 높이면서도 연산량은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대규모 모델에서 MOE가 빠르게 확산된 핵심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학습 시 계산 요구량 감소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딥시크 V2는 약 236빌리언 모델에서 21빌리언 정도만 활성화되었고, 이 V3 모델에서는 이 모델 크기가 671빌리언으로 약 3배 커졌지만 활상 파라미터는 37빌리언 수준으로 1.7배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즉 모델 파라미터는 3배 늘었지만 실제 연산량 증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더 명확해지실 텐데 댄스 모델인 그웬 72빌리언 모델에서는 토큰당 연산량이 394기가 플롭스입니다. 반면 이 딥시크 V3 MOE 구조에서는 250기가 플롭스에 불과합니다. 모델 크기는 훨씬 크지만 실제 연산량은 이 댄스 대비해서 10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의 계산량으로 이 동등한 품질을 확보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론 속도를 어떻게 끌어올렸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계산 통신 오버랩입니다. 이 딥시크는 MOE와 MLA 연산을 두 개의 마이크로 벤치로 분리를 해서 계산과 통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 특히 오토 통신이 많은 MOE 구조에서 이 통신을 계산과 겹쳐서 이제 처리를 해서 GPU가 유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추론 속도의 상한이 결국 네트워크 대역폭으로 결정된다는 점인데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CX7 400GBps 환경에서 TPOT 시간이 계산되어 있는데 약 67 토큰 퍼 세크 수준으로 나옵니다. 반면 이 GB200 NVLink 환경에서는 이 차세대 시스템인데 이론적으로 1200 토큰 퍼 세크까지 가능합니다. 즉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인터커넥트 성능이 추론 속도를 거의 결정해버리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TP, 이 멀티 토큰 프레딕션 기반의 디코딩 최적화를 보겠습니다. 이 기존에는 토큰을 하나씩 생성하면서 순차적으로 디코딩을 했는데, 이 딥시크는 한 스텝에 여러 후보 토큰을 예측을 해서 병렬로 검증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디코딩 효율이 이 80에서 90%까지 상승을 했고, DPS, 즉 초당 처리 토큰 수가 이 약 1.8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도 이 모델 구조 개선만으로 성능을 크게 개선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딥시크 V3의 중요한 특징인 저정밀도 기반 설계입니다. 먼저 플로팅 포인트 8비트 믹스드 프리시션입니다. 딥시크 V3는 대규모 모델 학습에 플로팅 포인트 8비트로 성공적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 중 하나입니다. 웨이트와 액티베이션을 미세 블록 단위로 양자화를 해서 메모리 사용량과 연산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다만 플로팅 포인트 8비트에는 한계점도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허퍼 텐서 코어 기반에서는 이 플로팅 포인트 22비트 연산은 이 대규모 학습에서 이 누산 정확도가 부족해서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양자화 과정에서 스케일링 팩터를 처리하기 위한 이 텐서 간 전송 오버헤드가 생기기 때문에 단순히 정밀도를 낮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조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 다음은 로그 FMT 기반 통신 압축입니다. 로그 FMT는 오토 통신량을 줄이기 위해 이 제한된 새로운 데이터 포맷으로 이 값을 선형 공간이 아니라 로그 공간에서 표현을 합니다. 이 방식은 액티베이션 분포가 로그 스케일에 가깝다는 특징을 활용해서 이 플로팅 포인트 8비트보다 더 균일한 양자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논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로그 FMT와 이 MBT를 섞은 구조를 보시면 타일 단위로 이 로그 미니멈, 로그 맥시멈을 구하고 그 범위를 기준으로 MBT 양자를 수행을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 8비트일 때와 10비트일 때를 평가를 했는데 10비트일 경우에는 이 BF16과 거의 동일한 정밀도를 얻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 실제 아키텍처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제한점도 명확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로그 FMT 자체가 이제 성능이 잠재력이 높으나 이 로그화와 이 익스포넨셜화 변환 오버헤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에는 아직 부담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여기부터는 딥시크 V3가 실제로 어떤 하드웨어 제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병렬화 전략을 설계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H800 GPU 기반 클러스터의 가장 큰 한계는 NVLink 대역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H800은 하퍼 아키텍처이지만 정책적으로 NVLink 대역폭이 900GB/s에서 400GB/s로 줄어든 형태로 공급됩니다. 이 말은 곧 이 노드 내부 통신의 속도가 병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NVLink의 부족한 대역폭을 보완하기 위해 딥시크 팀은 각 노드에 8개의 400Gbps 인피니밴드 NIC를 탑재했습니다. 즉, 노드 간 통신은 강화하고 노드 내부 통신은 제한적인 구조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두 개의 CPU와 이 8개의 GPU가 이 PCIe와 NVLink 스위치를 통해 연결된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GPU 하나당 CX7 NIC가 하나씩 붙어 있고 각 NIC에서 나온 트래픽이 이 스위치를 지나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 전제하에 이 딥시크 V3는 병렬화 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텐서 패러디즘 최소화입니다. NVLink 대역폭이 낮아서 이 TP를 많이 쓰면 오히려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학습에는 거의 쓰지 않고 필요한 구간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이 두 번째로 파이프라인 병렬화 강화입니다. 이 어텐션 구조와 MOE 계산을 이 듀얼 파이프 구조로 흘려보내면서 어토 통신이 계산과 겹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GPU 유효 시간을 줄이고 메모리 사용량을 균형 있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익스퍼트 병렬화 최적화입니다. 8개의 NIC를 모두 사용해서 이 40GB/s급의 고속 오토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계합니다. 이제 이 병렬화 전략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리고 어떤 제약이 있었는지를 다음 슬라이드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인터커넥션 설계의 핵심입니다. 앞서 NVLink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딥시크는 너드 리미티드 라우팅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핵심 문장은 이건데, 이 토큰이 지나갈 수 있는 노드의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한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 예를 들어서 routed export가 256개가 있으면 이걸 8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각각 하나의 노드에 상주하도록 재배치합니다.
그래서 토큰이 전달될 때 8개의 노드로 다 흩어지지 않고 최대 4개의 노드까지만 가도록 제약을 둡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원래 IB 올투올 트래픽이 이 8T만큼 발생할 것을 이 4T 이하까지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즉 필요한 크로스 노드 통신량을 이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구조적 최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 MV 링크 내부 경로를 통한 이 빠른 인트라 노드 포워딩 비중이 증가하면서 EP 성능이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또 하단을 보시면 이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통합의 필요성이 적혀 있는데 H800 노드에서는 MV 링크가 약하니까 GPU의 SM이 이 통신 작업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IB에서는 MV 링크 데이터를 전달한다거나 이 RDMA 버퍼 처리를 한다거나 이 컴바인 단계에서 리듀스 연산을 할 때, 그리고 D타입을 변환할 때 이런 작업들에 SM이 실제로 20개 가까이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논문은 궁극적으로 이 미래에는 이 전원 통신 프로세서, 통합된 MV 링크, 그리고 IB 인터페이스 같은 이 하드웨어 레벨 솔루션을 제안을 합니다. 이제 이런 하드웨어 제약을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이 딥시크가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했는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딥시크 V3 학습 클러스터의 핵심인 MPFT 구조입니다. 먼저 플레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플레인은 NIC들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독립적인 네트워크 경로 묶음입니다. 예를 들어 NIC1을 보시면 P1, P2, P3, P4 네 가지 플레인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데, 즉 NIC1은 하나지만 이 네 개의 서로 다른 물리 논리 경로를 통해 동시에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멀티플레인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부하가 한 경로로 몰리지 않고 분산되고 올토올 통신에서 대역폭을 병렬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딥시크 V3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8NIC 그리고 8GPU 구성을 가진 노드들이 여러 개가 모여있는 구조인데, 각 GPU NIC쌍이 서로 다른 플레인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해 EP 통신 부하가 자연스럽게 분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400GBps IB 스위치를 기반으로 한 이 두 개층 패트리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최대 16,000개의 GPU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이제 이 MPFT 구조가 실제로 성능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실험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기존 MRFT 구조와 딥시크의 MPFT 구조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왼쪽 그래프는 GPU 수가 32에서 128로 증가할 때 NCCL 올트홀 전체 대역폭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 파란색은 MRFT, 그리고 주황색이 MPFT인데 이 두 개가 거의 겹치는데, 즉 MPFT가 기존 대비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오른쪽 이 레이턴시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시지 크기를 64바이트에서 1.7GB까지 늘려가면서 측정을 했는데 두 구조의 레이턴시 차이는 거의 1% 내로 유지가 됩니다. 즉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MPFT는 이 새로운 구조이지만 이 기존 대비 MRFT 구조에 대비해서 이 성능 손실 없이 이 확장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한 네트워크 설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익스퍼트 패럴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DBP 성능을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딥시크 자체가 개발한 이 EP 통신 스택인 딥EP의 성능입니다. 이 딥EP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기존 NCCL 기반 올트홀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된 구조인데, 특히 이 MOE 모델에서는 토큰 디스패치 어그리게이트 과정에서 통신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전용 통신 경로가 필수적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디스패치, 이 파란색과 이 컴바인 주황색 모두 GPU당 이 40GB per 세컨드 이상을 꾸준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GPU 수가 16개에서 128개로 증가를 해도 성능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 네트워크가 더 많은 GPU 수를 부담하더라도 EP 통신이 이 병목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 400GBps NIC 대역폭을 거의 다 활용을 했고, 그리고 MPFT 구조가 EP 통신 요구량을 충족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즉, 대규모 MOE 학습 환경에서 네트워크 구조가 충분히 견고하게 동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파트는 디스커션입니다. 이제 앞선 실험과 분석을 통해서 얻은 향후 하드웨어 설계의 핵심 인사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다루게 됩니다. 바로 시스템 견고성 문제와 CPU 병목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형 네트워크 방향성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고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모델 학습에는 단순히 성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동작할 수 있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커넥션 장애 요소에서는 이 IB와 NVLink 같은 고속 인터커넥트는 기본적으로 성능이 매우 좋지만 하나만 장애가 나도 이 전체 학습 속도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MOE 기반 워크로드에서는 이 IP 통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사소해 보이는 장애도 성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단일 하드웨어 장애로는 이 노드나 GPU 하나가 ECC 에러로 다운되면 학습이 멈추고 전체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학습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재시작 비용은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일런트 데이트 커럽션으로 이 ECC로 잡히지 않는 다중 비트 오류나 이 계산 오류가 더 큰 문제인데, 이 경우 모델 품질이 서서히 망가져도 바로 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인을 찾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항우 하드웨어에서는 이 고장을 버티는 이 능력과 그리고 데이터 신뢰성 보장이 매우 중요한 방향성이 된다고 논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PU 병목 문제입니다. 이 대규모 LLM 학습에서는 GPU만 빠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GPU를 뒷단에서 서포트하는 CPU도 충분한 성능을 가져야 합니다. 이 CPU 병목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PCI 병목으로 GPU와 CPU 사이의 KV 캐시 이동이나 파라미터 로딩 과정에서 PCI 대역이 부족해서 병목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메모리 대역폭이 부족해서 이 CPU가 예를 들어서 640GB per 세컨드 수준의 메모리 대역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만족하는 시스템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단일 스레드 레이턴시 의존은 이 여전히 커널 실행이나 네트워크 제어 같은 컨트롤 패스 연산은 이 CPU 단일 스레드의 지연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GPU가 아무리 빨라도 CPU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이 전체 처리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CPU 코어 수가 증가가 필요한데, 특히 MOE 구조에서는 GPU가 자주 상태를 바꾸고 이 통신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려면 CPU 코어가 더 많아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슬라이드 오른쪽에서는 딥시크가 제안하는 미래 하드웨어 네트워크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어 패키지 옵틱스로 이 광학 패키징을 통해서 NIC와 스위치를 더 가깝게 통합을 하면 이 대역폭과 에너지 효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ossless fabric, 그 CFC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패킷 드롭 없이 안정적으로 전송하면서도 혼잡 제어를 더 세밀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어댑티브 라이팅으로 이 실시간 네트워크 혼잡을 감지하고 이 바로 다른 경로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통신 병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딥시크 팀은 이런 AI를 위해서 이 지능형 네트워크, 이 미래 지향성도 이 논문에 담아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 V3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코디자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내내 이 기존 AI 하드웨어의 한계를 분석을 하고 이 대규모 모델의 스케일링, 효율성, 그리고 경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 구체적인 설계 방향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통찰로는 크게 네 가지로 이 모델 구조와 하드웨어 특성의 얼라이어먼트를 강조하고,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 8비트 기반 저장 밀도 연산, MOE 구조, 그리고 MLA 구조를 통해서 이 제한된 자원에서도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입증을 하였고, 이 멀티플레인 네트워크, 그리고 노드 리미티드 라우팅처럼 이 클러스터 아키텍처 최적화는 학습 추론 비용을 크게 절감함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AI 워크로드가 계속 커지고 이 복잡해지는 미래에는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코디자인이 이 아키텍처 차세대 이 지능형 시스템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